이 같은 달러 약세에도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400원대가 뉴노멀로 고착화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선우 기자. 네, 리선우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평균 추이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약 2달 반 동안 원달러 환율은 평균 1,450원 70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엔 1,451원에서 1,458원 사이를 오갔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 연속 1,400원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넉 달째 1,400원대 유지한 건 외환위기 시기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달 말까지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1분기 환율은 외환위기였던 지난 1998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원화만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최근 강달러 흐름이 다소 진정되고 주요국 통화 가치가 오르는 분위기 속 원화만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최근 약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103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이슈에 국내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달러 유출도 고환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지난 1, 2월에만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로 103억 달러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리선우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결국 개인 재산을 사용해서 납품업체들의 결제 대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재 출연 액수와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책임 압박이 거세지면서 김병주 회장이 결국 재산 일부를 내놓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어제 오후 이 긴급 입장문을 통해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영세업자 채권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대금 지급도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홈플러스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김 회장 측은 이 구체적인 사재 출연 액수와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가 매달 정산해야 되는 상거래 채권 규모는 5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이 실제로 재산 일부를 내놓는다면 이 메리츠금융 또 시중은행 등 채권단과의 회생 계획 간 협상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홈플러스 채권에 투자한 개인 규모도 처음으로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수는 676명, 액수로 치면 2,075억 원입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전체 단기 채권 약 6천억 원의 3분의 1 수준인데요. 법인에는 3천억 원 규모로 팔렸는데 대부분 기술, 전자, 해운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에 발행한 유동화 단기 사채는 1,518억 원으로 최근 2년 새 가장 많은 규모였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서 채권을 대거 발행했는지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전에 내놓은 입장문에서 유동화 단기 사채 투자자 관련해서 그 변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사에 있다며 해당 채권들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증권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서울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완화되면서 갭투자 의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평균 20억 원을 넘겼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먼저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상 갭 투자로 추정되는 강남 3구 매매 거래는 지난달 1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 해제 예고전인 지난해 12월보다 2.2배 증가한 수치로 매매 거래 규모도 2.6배 늘었습니다. 서울 전역의 갭투자 의심 사례도 429건으로 1.8배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 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또 한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평균 20억 원을 넘어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지난달 매매가를 집계한 결과 강남 3구에서 평균 20억 원을 넘겼습니다.
서초구가 평균 31억 4,043만 원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레미안 원베일리, 반포자이 등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면서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강남구는 27억 634만 원, 송파구가 20억 2,813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용산, 마포,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은 15억 원을 넘겼고 서울 전체로 보면 평균 14억 4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직방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기대감이 확산된 데다 강남권의 규제 완화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집값이 들썩이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추이를 더 꼼꼼하게 보기로 했습니다. 오전엔 은행들을 소집해서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들을 불러 모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대 은행과 관계기관을 불러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에서 5조 원 늘었던 주택담보대출은 이번 달 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위는 2월 가계대출을 늘렸던 신학기 이사 수요가 3월 들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최근 들썩이는 집값 움직임을 경계하며 회의에 소집한 은행들을 상대로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도 더 엄격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월별로 모니터링했던 은행권 가계부채 추이도 지금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일찌감치 일별로 대출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지역별로도 세분화해 살펴본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인데요.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규제 완화 영향이 2달 정도 후에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로 해석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일 모니터링해야 월별로도 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 관세가 발효된 뒤 각각의 무역 대상국과 양자 협상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도 다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맺은 무역 협정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EU 국가들과 잠재적인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양자협정의 토대가 될 새 기준선으로는 공정성과 상호성을 언급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등을 통해 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들도 상호관세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겁니다. 이 발언에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관세 면제 요구를 전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정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나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과일과 소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위생 검역 문제와 철강 등 중국산 제품의 우리나라를 통한 우회 수출 문제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비춰볼 때 현재의 한미 FTA를 대폭 수정하거나 아예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울 내역에 따라 변화의 폭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HD 현대와 하나오션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쳐왔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수주전의 최종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에 대한 윤리경영 체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KDDX 사업자 선정이 임박했네요. 네, 방위사업청은 오늘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 방향을 심의하는데요.
KDDX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국산 기술로 건조해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사업 방식은 수의계약이나 경쟁 입찰 중 하나로 정해지고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초 국방부 장관 대행이 주재하는 방사청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확정됩니다. 앞서 이번 사업 개념 설계는 지난 2012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 설계는 지난 2020년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는데요. 이에 지난해 7월 방사청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두 회사의 고소 고발전에 의해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정을 미룬 바 있습니다. 현재 기준 입찰 방식에 따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의계약 방식이 택해지면 기본 설계 수주업체가 통상 수의계약으로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아왔기 때문에 HD 현대가 유리하고요. 경쟁 입찰 방식이라면 HD 현대의 관점에 따라 한화오션이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청이 방산기업의 ESG를 평가해서 가점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요. 네, 방사청은 오는 2027년을 목표로 방산기업의 ESG 경영체계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기업 윤리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한국화된 평가 기준과 인센티브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센티브는 제재를 할 때 감경해주는 방안이나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 원가를 보장해주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이번 KDDX 수주를 둘러싸고 두 회사의 갈등이 고조될 만큼 영향을 미쳤던 보안 사고도 ESG 체계와 관련이 있는데 방사청의 해당 인센티브 도입 시점을 두고 민감한 KDDX 수주 논란을 피한 뒷북 대응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만드는 핵심 장비 중에 TC 본더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이 장비를 독점 공급해 왔는데요. 하나그룹 계열 반도체 장비 회사도 첫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입장에선 비용 절감에 더 유리해졌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한미반도체 독점이 깨졌다고요? 네, 하나그룹 계열 반도체 장비 업체인 한화세미텍은 SK하이닉스와 210억 원 상당의 HBM용 TC 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에 TC 본더 본격 개발에 착수한 이후 첫 번째 고객사 납품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사실상 TC 본더를 독점 공급하면서 HBM 장비 최대 수혜주로 꼽혀왔는데 독점에 균열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한미는 후발주자인 한화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견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은 오늘 오전 이번에 SK하이닉스로부터 수주받은 한화세미텍도 결국에는 유야무야 흐지부지하게 소량의 수주만 받아가는 형국이 될 것이라면서 후발업체인 ASMPT, 한화세미텍과는 상당한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가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을들의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남몰래 웃고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한화세미텍과의 계약으로 한미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됐는데요.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우선 가격 협상력에서 불리하고 또 시장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을들의 싸움이 나쁠 게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HBM 공급을 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 경쟁을 붙인 것과 같은 양상이 제조 장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올해 HBM 생산 극대화를 공식화한 SK는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 역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정책 대출이죠. 보금자리론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대출을 못 갚아도 담보로 잡힌 집만 넘기면 빚이 청산되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대상이 확대되고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에 따르면 구입자금 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 차주도 유한책임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유한책임이란 대출을 못 갚아도 담보로 잡힌 집만 넘기면 추가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일반 보금자리론은 가능했지만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구입 보증을 활용하지 않고 LTV 70% 이하로 대출하려는 생애 최초 차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밝혔던 정책대출 개선 내용도 조만간 업무 처리 기준에 반영되죠. 그렇습니다. 우선 보금자리론의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추고요. 자녀가 1명인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여건 상한 기준을 9천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저출생 해소를 위해 우대금리 적용을 확대하는데요.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를 기존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올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인 가구라면 0.5%포인트, 3인 이상인 경우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금공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기존 0.7%에서 0.5%로 낮추면서 3자녀 이상일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또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채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도 보전용도, 즉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이 가능하게끔 업무 처리 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으로 결과를 넘겨받아서 우리금융의 두 보험사 인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우리금융이 보험사 인수를 추진 중이라서 금감원이 서둘러 평가를 마무리한 건데 확정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에 우리금융에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강등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통보하면서 확정합니다. 금융지주사의 경영평가 등급은 크게 5단계, 세부적으로는 각 등급별로 플러스와 제로,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2 마이너스 등급이었던 우리금융이 이번에 3 플러스 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된 이유는 내부 통제 부실과 리스크 관리 실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모두 2,334억 원의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으며 이 중 730억 원은 손태승 전 회장과 그 친인척이 연루됐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같은 결과를 지난달 발표한 직후 부실한 내부 통제나 불건전한 조직 문화에 상을 줄 생각은 없다면서 등급 강등 예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인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부터는 금융위원회의 시간인데요. 금융위는 이번 주부터 우리금융의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여부 판단에 들어가서 이르면 5월 중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영 건전성 개선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금융지주 감독 규정에 따르면 등급 또는 기준 등을 미달해도 자본급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서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판단할 경우 경영 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우리금융이 3등급이었음에도 조건부로 LG투자증권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준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금융은 앞서 지난해 8월에 중국 다자보험과 두 생명보험사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달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 신청을 했는데 금융지주회사법상으로는 경영평가가 2등급 이상이어야 심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지난해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 규제가 풀리면서 당근마켓 등에서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규정을 위반한 거래가 수천 건 적발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건기식 중고거래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 동안 모두 1,56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당근마켓에서만 7,046건이 나왔는데요. 개봉된 상태로 거래된 경우가 1,0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거래가 아예 금지된 의약품을 거래한 사례는 466건, 소비기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27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번기장터에서도 지난 9개월 동안 3,519건의 거래 위반이 적발됐는데요. 번개장터 측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간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근마켓은 관련 부처와의 협력, 기술 고도화를 통해 안전하게 건기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건기식을 중고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식약처는 개인별 연간 건기식 중고거래 횟수를 10회 이하로, 거래 금액으로는 총 3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직구한 제품은 거래가 금지되고요. 소비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제품 상세 정보가 적힌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서미화 의원은 건기식 중고 시장이 커져가는 만큼 부당 중고거래 관리 감독을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플랫폼들이 자체적인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디야 커피가 내일부터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배달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 가격제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우선 이디야의 배달 가격이 얼마나 오르나요? 네, 업계에 따르면 이디야 커피는 내일부터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에서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제품의 배달 전용 판매가를 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 음료의 배달 가격은 300원 오르고 그 외 베이커리, 스틱커피 등의 품목은 500원 인상되는데요. 카페라떼 라지 사이즈는 4,200원에서 4,500원으로, 베이커리류 중 허니 카라멜 브레드는 5,200원에서 5,700원으로 오릅니다. 이디야 관계자는 최근 배달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해 가맹점의 운영 부담이 가중돼 배달 전용 판매가를 별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베스킨라빈스, 본죽 등의 프랜차이즈로 이중 가격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배달뿐 아니라 먹거리 제품값의 인상도 계속되고 있죠. 네, 농심이 오늘부터 라면과 과자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하면서 소매점 기준 신라면 가격은 950원에서 1,000원으로,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오는 20일부터 빅맥 세트와 치즈버거 등 20개 메뉴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 인상할 예정입니다. 유제품 가격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유제품 가격 지수가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치즈, 크림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들의 가격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2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보면 수출은 525억 달러로 0.7%, 수입은 483억 달러로 0.2% 증가하며 무역 수지는 4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승용차가 18.8%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반도체 수출은 마이너스 2.5%로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들에게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사직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은 지난달부터 전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삼성다운 보건 교육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의 메시지가 공유됐습니다.